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속 파워피플을 만나 그분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는 진영의 파워피플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새봄, 새학기입니다. 다들 분주하게 한 해의 계획을 세우시고 또한 그 계획에 따라서 바쁘게 생활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모신 이 파워피플께서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바쁘신데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워하실 정도로 분주하게 사실 분입니다. 바로 함소아제약의 최혁용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함소아제약 최혁용입니다. 최 대표님께서 걸어오신 이 길, 그리고 지금의 이 함소아 의원 또 제약사, 함소아 제약 회사까지 만드신 이 역정의 길이 제가 봤을 땐 정말 솔직히 대단하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요. 한편으로는 제가 오늘 이 인터뷰를 나누고 있는 이 장소가 사실은 병원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을 만큼 어찌 보면 어린이 도서관 이런 느낌이 들 만큼 굉장히 아기자기한 소품과 책과 즉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병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선입견을 단박에 깨주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시고 계시네요. 원래 우리 최 대표님께서의 꿈이 소아 전문 한의사 또는 소아 전문 병원을 만드시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셨던 꿈이었을까요? 아마도 저는 한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와는 그럼 전혀 한의사가 네.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어렸을 때 크지는 않으셨던 얘기시네요. 네, 더더구나 소아 전문 한의사라는 개념은 아예 그런 개념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저에게도 사실 어렸을 때 생소한 개념인데. 오히려 제가 99년에 함소아 한의원이라는 걸 처음 개원하고 나서 네. 사람들에게 도대체 한방소아과는 뭘 하는 곳인가 그거를 알리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과제였을 만큼 네. 소아 전문 한의원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조금 보편화됐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근의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 최 대표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길을 오게 되셨는지 한번 차근차근 제가 한 번씩 더 짚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한의사의 길을 걷는다는 생각은 못 하셨다 그러셨었죠? 그러면 원래 어렸을 때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기억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너희들의 20년 후를 상상해서 네. 그 20년 뒤에 뭘 하고 있을지를 한번 글로 써내봐라 하셨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솔씨앗이라는 문집을 솔씨앗. 냈어요. 네, 네네. 아마도 큰 소나무로 자랄 작은 씨앗이라는 뜻이겠죠. 네. 제가 지금 기억에 그 당시에 20년 후에 나의 모습에 썼던 것이 나는 특파원이나 외교관이 되어서 네. 전 세계를 돌아다니겠다. 이렇게 네. 썼던 기억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시절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 신날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네. 아주 투철한 자연과학도의 마인드를 갖고 있었어요. 네, 자연과학. 네, 그래서 네. 저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네, 아. 소위 기초과학 분야이네요. 네, 그 셋 중에 하나를 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네. 그 당시에 실제 마음으로는 화학과를 제일 가고 싶었어요. 네. 이제 그때는 뭔가 사람이 실험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시험관에 네. 이렇게 이런 약물들을 섞고 변화하는 걸 보고 이런 게 제일 실험 같잖아요. 전형적인 과학자로서의 네.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물리학과가 학교 성적은 제일 높았기 때문에 네. 제일 높은 과가 뭔가 배울 게 더 많나 보다 이런 마음이 있기는 했지만 네. 그냥 과목의 선호로만 치면 그 당시에는 저는 화학과가 제일 가고 싶었던 과였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물리나 화학 같은 그런 기초 과학도를 꿈꾸셨고 또는 그 전에는 물론 이제 조재원, 특파원, 기자 그렇게 외교관 이런 꿈을 꾸셨던 분이 어떻게 해서 한의사, 특히나 소아를 그동안 아무도 소아라는 이 환자를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이 길을 걷게 되셨는지 참 그 인생 역정이 궁금한데요. 네, 제가 아마도 한의대를 가게 된 건 고등학교 때 만났던 불교의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아, 불교요? 예, 제가 네. 1학년 때 청특파기 반전입니다. 1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참 사춘기 되니까 이게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태어나고 죽는 건 뭔가 뭐 이런 또는 뭐 우주의 끝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좀 황당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고등학교의 사고로는 참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분야인데요. 그래요? 저 아마 제 생각에는 누구나 인생에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당연한 걸 당연하게 못 받아들이고 막 고뇌에 빠지는 좀 쓸모없는 고심에 빠지는 이런 빨리 시기가 있어요. 성숙하셨죠? 그런가요? 네, 그랬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일정한 해답을 그 당시에 나름대로는 불교에서 찾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읽었던 책이 뭐 민중불교 입문이라고 그 당시에 네. 여익구 씨가 쓴 책이었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아무튼. 네. 근데 딱 그냥 그거예요. 뭔가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해답을 불교에서 제시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종교의 힘일 텐데.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뭐 매주 절에 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아예절에서 살았어요. 예. 쌀을 짊어지고 가가지고 그냥 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예불 모시고. 사실상 거의 뭐 수도 생활을 하신 거나 출가를 마찬가지네요. 꿈꾸기도 했습니다. 출가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네. 뭐 그거는 너무나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라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네.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이제 불교를 하다 보니까 동양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미 고등학교 때요. 네, 고등학교 때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춤추는 물리학 이런 책 읽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좀 도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으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나는 동양학을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엔 동양사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네. 그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우리 고3 담임 선생님께서 가벼운 체배를 가시고 빨리 가서 정신 차리고 공부나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과 쪽에서 동양학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를 찾았어요. 네. 그래서 찾다 보니까 한의대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의대라는 대학을 몰랐어요, 사실. 경희대도 몰랐어요. 네. 보통은 고등학생이 뭐 대학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보가 있겠어요, 사실. 네. 그냥 종교에 빠져서 동양학을 하고 싶다가 동양학 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를 고등학생의 눈으로 찾다 보니까 발견된 게 한의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선생님께서 주신 가벼운 체벌과 함께 얼른 가서 공부해라. 이게 결국은 독이 됐을지 약이 됐을지는 지금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약이 된 거네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참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 많은 부분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한의대를 선택한 건 저의 인생의 굉장히 짧은 시기에 폭발적으로 주어졌던 어떤 종교에 대한 관심과 네. 그 중에서도 특히 동양학에 대한 관심이 결과적으로는 저를 한의대로 이끌었죠. 어찌 보면 난 한의사가 되겠다가 아니라 동양 철학 또 종교에 관심에 있는 그 연장선으로 지금 한의대를 들어가셨는데 그럼 그때 들어가신 한의대의 생활은 어떠셨나요? 네. 그 동양학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동양학이 네. 뭔가 그 장점을, 우수성을 잠재된 부분을 드러낼 것이라는 그 기대가 있습니다. 마치 네. 세계 문명의 중심이 계속 서쪽으로 옮겨가서 지금은 미국에 가 있는데 네. 마침내 태평양을 건너서 이 한중일 삼국 극동 지역에 문명의 중심이 옮겨올 것이다. 라는 네. 종류의 생각이 있고 네네. 그렇게 극동 지역의 문명의 중심이 오면 그 문명이 꽃피는 과정에서 동양학이 꽃이 피게 되고 의학의 영역에서는 서양의학보다는 동양의학이 가진 장점이 네. 꽃을 피울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간 거잖아요. 네.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네. 제도적인 한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의학에 대한. 네, 네. 입학을 하고 3일 만에 네. 그 당시에 맹인 안마사들에게 침을 쓸 수 있게 해준다는 이유로 데모를 했어요. 과천에 그 당시 이제 보건사회부에 가가지고 네네. 보건사회부 앞에 가지고 단체로 데모를 하고 입학하고 일주일 만에 100일간 수업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맹인의 안마사들에게 침술 사용이 허용된 허가되는 예. 뭐 그게 소위 법안이었었나요? 아니면은 네. 뭐 그런 소위 뭐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상황이 있었군요. 아니, 왠지 법이 제 통과가 생각으로는 맹인 안마사에게 침술? 그건 소위 그냥 안마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료 행위인데 네, 그때 근데 그런 지금 현재는 그 상황이었었군요. 부분, 지금 현재도 맹인 안마사분들은 침을 쓸 수 있는 침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 당시에 그런가? 통과된 법이 지금도 그런가요? 아마 유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이거 굉장히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죠. 입학하자마자 네네. 신입생이 들어오자마자 3일 만에 데모를 하고 전경들한테 우산대로 얻어맞고 100일 동안 수업 거부를 하고 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3일 만에 신입생 그런데 3일. 그 내용이라는 건
이게 한의학이 어떻게 보면 그 제도적인 뒷받침이랄까 정체성이랄까 하는 게 좀 불분명한 네. 종류였던 거죠. 실은 한의학이 네. 51년도에 부산 피난국회에서 예.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료법이 통과가 되면서 네네. 사실 그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통과된 모습은 뭐였냐 하면 의사와 한의사라는 두 종류의 직제를 두고 네네. 이 두 종류의 직제가 말하자면은 의료인의 일부로서 네.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런 그림이었는데 네. 그때부터 약 40여 년간 제가 한의대를 입학할 때까지 실은 한의사 제도는 법만 통과시켜 놓고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추가적인 뒷받침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립대에서만 그냥 한의대가 있고 거기를 졸업하면 국가는 한의사 면허를 주기는 하지만 네. 면허만 주고 나면은 그냥 시장에서 국민들이 알아서 쓰는 거죠. 그런 정도로만 되고 네. 예를 들면은 보건사회부에 한의학 정책과가 따로 있지도 않고 한의학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뭐 군의관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공중보건의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고 국립한의학연구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국립한의과대학이 따로 있어가지고 한의학을 학문적으로 발전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국가는 제도 만들어 놓고 면허만 주고 모든 교육과 실제 임상 활용과 하는 것들은 다 말하자면 사적 시장에 네. 맡겨져 있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도 이거를 제대로 어떻게 좀 발전을 시키거나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시장에 던져놓고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고 네. 이런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방 의료와의 어떤 지원의 차이나 학문적인 기본적 시스템에 갖춰져 있는 게 전혀 다른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듯한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저희가 지금 잠시 후에 또 의료 일원화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슈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의 인생도 어찌 보면 남이 가지 않은 길을 지금까지 밟아오셨어요. 함소와 한의원, 지금은 이제 누구나 다 그 이름을 모르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또 나아가서 뭐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해외 지점까지도 구축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이제는 익숙한 이름이 되겠지만 소아 대상으로 하는 한의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많은 분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최 대표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한의원을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 한의원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주된 환자분들의 계층이 그러할 텐데 그 시대에 이미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한의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한 그 꿈을 실행으로 옮기게 되신 그런 경위는 또 어디서 시작하셨을까요? 보통 한의계에서는 제가 이제 레지던트가 될 때는요. 예. 내과하고 침구과를 메이저라고 봐요. 내과, 그래서 침구과. 예, 내과가 5개 과가 있어요. 예. 침구과도 그 당시에 2개 과가 있고 네네. 그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내과 침구과 전공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좀 사람이 삐뚤어졌는지 남들 많이 가는 과는 좀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나만의 스페셜티를 찾을 수 있는 과를 가고 싶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지금은 좀 나이가 들었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되게 이게 중고등학생처럼 좀 이렇게 애되게 보이고 어렸거든요. 적어도 지금도 특별 소아 환자와는 격이 없이 지내실 것 같으신데요? 예, 그렇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저를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는 소아과 몰폴로지다. 너는 생긴 게 소아과라. 소아과 가야 된다. 네. 예, 한의사가 이렇게 좀 환자를 잘 보려면 좀 이렇게 배도 나오고 이마도 벗겨지고 풍채도 좋고 이래야 네. 되는데 너는 아무래도 이 일반 환자를 볼 만한 이 외모가 안 된다. 그랬어요. 저도 또 되게 애들이랑 같이 노는 게 좋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는 소아과를 전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마이너의 희소성이라는 즐거움과 내가 소아과가 더 어울릴 거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네. 굉장히 또 우연히 소아과를 택했어요. 네. 일단 택하고 나니까 이게 뭐 달리는 말이 올라탄 거랑 똑같은 거죠. 소아과를 졸업하고 나서 소아과 환자를 안 보는 게 제 머릿속에서는 더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겠네요. 소아과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소아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저 말고도 많이 계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현대적인 의미에서 한방소아과라는 과목이 있고 레지던트와 석박사를 배출한 역사도 꽤 오래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소아과로 박사학위를 하신 분들 또 소아과로 레지던트를 마치신 분들 중에 로컬에 나와서 소아전문 한의원을 연 분들은 없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그분들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또는 일반 한의원들을 하셨죠. 일반 한의원으로. 그러니까 네.
제가 최초의 소아 전문 한의원을 했다라는 부분은 네. 뭐 부분적으로는 내가 소아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에 나와서 소아 전문만을 표방하게 되는 데는 네. 또 약간의 특별함이 있었다라고 예. 지금 돌이켜보면 봐야 되는 거죠. When a smile is just enough, get you by and through the day. This is where you wanna stay. This is where you wanna stay. 또 제가 보니까 우리 최 대표님의 이력에 참 놀라웠었던 게 저와 같은 또 법조인으로서의 예비 법조인으로서 길을 지금 걷고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 로스쿨을 다니고 계시지요? 네. 어찌 보면 우리 최 대표님과는 조금 연배가 있는 어린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시고 계시고 또한 그 공부의 길이 쉽지만은 않으실 텐데요. 어떻게 해서 또 로스쿨을 들어가게 되셨는지도 참 궁금하네요. 제가 이 함소와 한의원 또 제약회사 또 중국 진출, 미국 진출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법과 제도의 문제가 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좀 절감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처음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법과 제도의 문제라면 보건 정책을 전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학원을 갔습니다. 네네. 네, 보건대학원을 가지고 보건정책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일단은 오랜만에 다시 배움의 현장으로 간 게 즐거웠고 예. 뭔가를 새롭게 배우고 아는 게 아주 그 자체로 재밌었고요. 그런데 제가 보건학 석사를 받고 나니까 그게 MPH거든요. 네. Master of Public Health인데 MPH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박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박사를 하려면 연구실에 처박혀가지고 아주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페이퍼 쓰고 논문 읽는 거 전부 영어로 된 거 읽고 이 SCI급 논문 발표해야 되고 그렇게 5년을 해야 5년을 해도 아마도 박사 받기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네.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내가 그래도 일단 석사까지는 했는데 남들한테 그래도 보건정책 전문가다 이렇게 말은 적어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5년씩이나 저 고생을 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는 게 얼마나 큰 덕이 될까. 근데 로스쿨은 가면 3년 동안 한국어로 된 책만 읽으면 네. 심지어 변호사 자격증까지 주는데 이왕에 같은 에너지를 쏟아서 결과를 만들 거라면 내가 박사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로스쿨 가서 변호사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 네네. 어차피 법과 제도의 문제라면 네. 이 보건 정책도 정책이지만 아예 법학을 직접 전공을 하면 그런 법과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뭔가 주장을 하는데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좀 더 실제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다라는 네. 그런 동기가 있으셨군요. 그 생각으로 그냥 로스쿨 갔어요. 네. 예, 근데 지금 현재 로스쿨 이제 3학년이라는 이제 원래 3학년 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공부하시긴 어떠신가요? 아주 재밌어요. 아주 재밌으세요? 재밌어요. 예. 적성에 둘 다 맞으시는군요. 저는 의료도 법학이 법학도. 의료가 제가 적성에 맞았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더 많은데 법학이 정말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수천 년 전부터 살았으니까 수천 년 전부터 룰이 있었겠죠. 네네. 지금 우리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도 룰이 있겠죠. 네. 그 룰을 그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뭔가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를 선택을 해나가고 선택된 것들을 대중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게 다시 대중에 의해서 네. 도전도 받고 추인도 받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삶의 이야기, 인터액션이 법학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갓 배운 애가 이런 말 해도 돼요. 근데 어쨌든 공부하는 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법은 곧 상식이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법의 기본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당연한 말을 같지만 또 막상 본인들이 여러 종류의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그 기준이나 내용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이 좀 다소 분화되고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까 말씀하시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기준이고 삶에 나가는 방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사실은 법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본질을 깨뜨리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배님 이러십니까? 제가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 쭉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프면 한의원과 또 일반 병원이라고 하는 그 양방병원 둘 중에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를 그냥 말 그대로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로 이제 달려있지 않습니까? 당장 저만 해도 뭐 허리가 아프면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가야 할지 아니면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아야 될지 사실 고민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의료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것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또 한쪽 일각에서는 그만큼 또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좋은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최 대표님께서는 이러한 이 국민들이 선택을 해서 갈등을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합쳐져서 보다 더 나은 의료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신조를 평소에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우리 대표님을 뵈러 오기 전에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신조 이게 어떤 것인지를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일원화라고 표현은 했지만 예, 의료 일원화. 네, 의료 일원화입니다. 네네. 의료 일원화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의료 일원화의 형태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제가 아주 가벼운 말씀으로 의료 크게 일원화라는 게 결국은 한방과 양방 의료 체계를 합쳐서 하나로 해야 한다 이런 예. 뜻인 것이죠. 예, 합쳐서 하나로 한다고 할 때요. 네. 그냥 다 없애고 한 덩어리만 남기자라는 네네. 것도 의료 일원화일 수 있는데요. 네. 또 한편으로는 각자의 역할을 다 하되 네. 그 안에 소통이 원활하게 돼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일원화된 형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에 따라서 예.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일원화된 제도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네네.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일원화는 안 돼 있는 나라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한국의 제도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양의사가 쓰는 약은 한의사는 못 쓴다. 또는 네. 한의사가 쓰는 약은 양의사는 못 쓴다. 네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아, 완전히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겹치는 영역도 일부 있기는 있지만 네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원화된 의료 체계 또는 한의사와 의사 제도가 있는 체계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요. 이거는 한의사 거야, 양의사 거야. 이런 식으로 제일 먼저 받아들여요.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런 그 은연중에 의식적인 이분법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네. 사법부 차원에서도 두 의료를 볼 때 네. 두 의료가 이원화돼 있고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걷는 이상은 한의사는 한의학적인 원리, 서양의학사는 서양의학적인 원리 이 말들이 뭐 판례에도 계속 나와요. 그리고 정부도 그런 관점에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예. 근데 당연히 그렇게 쪼개 놓다 보면 네. 그 사이에 네. 유실이 생기죠. 뭔가 쪼개진 과정에서 생기는 손해가 있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그럼 이렇게 의료가 이분화되어 있는, 즉 서양의학과 한방의학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현실이라면 그것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그럼 과연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도움이 되는 건가요? 저는 그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택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건 당연히 장점이 될 테고요. 네. 그다음에 선택의 딜레마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비용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할 수 있는데 여기는 할 수 없다면요. 네. 둘 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두 군데 다 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발이 삐었어요. 네네. 발이 삐었을 때는 침을 맞고 싶어요. 그럼 한의원에 가겠죠. 네. 근데 한의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인대가 늘어나고 연조직이 손상된 거면 침을 놓겠지만 만약에 뼈에 금이 간 거라면 캐스팅을 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알 방법이 없으니까 정형외과에 가지고 저 방사선과에 가서 사진을 찍어라. 그럼 방사선과에 가야 되겠죠. 네. 사진을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보니까 캐스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형외과를 갔어요. 그 깁스를 한다는 얘기신 거겠죠? 예, 깁스를 했어요. 네네. 깁스를 하고 나서도 혈액이 좀 더 잘 돌아야 되고 하니까 침을 맞고 싶어요. 또 한의원을 와요. 이런 종류의 낭비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택의 딜레마 또는 그 선택 과정에서 생기는 낭비 네. 이런 것들을 줄인다는 측면이 우선 하나의 장점이 되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상황 하에서 일원화를 하게 되면 예. 일원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의사 제도와 한의사 제도가 서로 간에 경쟁하면서 더 나은 어떤 의료의 결과 또는 국민 의료비의 저감을 네.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이거는 조금 더 보건 제도적인 디테일한 문제이긴 한데요. 네. 아주 크게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의료는
대부분의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시장에서 사고 팔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뭐 이를테면 새우깡 사듯이 직접 새우깡 돈을 내면은 새우깡 가져가는 방식으로 사지 않. 이 방식이 여전히 남아있긴 해요. 그러니까 한쪽에 수요자인 국민이 있고 예. 또 한쪽에 공급자인 의사가 있다고 상상을 하면 네. 수요자인 국민이 의사에게 직접 돈을 주고 직접 의료를 사는 행위는 예. 전체 의료 행위의 절반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의료는 이 사이에 국가가 있어가지고요. 예. 국가가 영내의 의료를 다 사요. 의사로부터 의료를 다 사요. 예. 산 다음에 다시 국민에게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를 직접 사고 팔게 되면 네. willingness to pay라고 그러는데요. 지불 능력에 따라서 의료가 배분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현대 복지국가는 거의 어느 나라나 의료는 적어도 지불 능력에 따라서 배분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예. 필요에 따라서 배분되기를 바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삽니다. 아. 국가가 사서 필요에 따라서 재배분을 해줘요. 그럼 국가가 산다, 즉 네. 의료에 대한 공급을 국가가 산다라는 뜻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일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아예 국가가 직접 의료를 공급하는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의 방식이 있고요. 그럼 국가 뭐 의료인을 그럼 국가가 고용하는 키워서 네. 고용하고 의료인을 국가가 고용해가지고 국가가 직접 국민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고요. NHS 네. 방식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네네. 내셔널 헬스 시스템.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하는 의료 공급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나 독일 같은 나라가 네. 채택하고 있는 방식인데 네네. 중간에 보험자를 둬가지고요. 예. 그 보험자가 의료를 다 산 다음에 공급하게 하면서 네. 이 보험자가 실질상 국가의 역할을 대체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사회보험제도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처럼 단일 보험자가 그 모든 일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험제도라고 합니다. NHI, 네네. 내셔널 헬스 인슈런스 방식이라고 네. 부릅니다. 어느 쪽이 됐든 네. 그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이 영내 국가 내의 의료를 나라가 사서 네.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재배분한다라는 원칙은 똑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국가가 사는 의료는 크게 공급자인 의사와 실질 수요자인 국가로 딱 두 양대별되죠. 예. 그러면 국가가 싱글 페이어가 되고요. 혼자서 돈 주고 의료를 사는 사람이 되고 의사 집단이 말하자면 단일한 공급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모양이 되면 대개 예외 없이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돼요. 쉽게 말해서 의사가 나 그 돈에는 못 팔겠다 라고 하고 단체로 파업을 하면 네.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게 2000년 의약분업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나타났던 사태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의료비가 순간적으로 팍 올라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국가가 오직 여기서만 사야 되는데 안 팔겠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팔도록 돈을 주고 회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비가 실제로 2000년을 기점으로 급증했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의사 파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의료 일원화, 즉 한방과 양방의 의료 협업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아예 완전히 하나의 시스템으로 합쳐서 녹아지든 아니면은 각각의 분업이 협업으로 이루어지든 해서 의료 일원화가 됐을 때 아까 국민에게는 어떠한 좋은 점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일단 뭐 선택의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든지 그런 그 부분이 제대로 그렇게 시행되는 것을 그럼 국민들 모두 다 바라고 있겠지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제 생각에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의료 일원화라는 제도를 지나치게 이해관계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이해관계자들이 각자가 경제적인 이슈에 입각해서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80년대 후반에는 의사협회 쪽에서 의료 일원화 하자고 굉장히 주장들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한의사들이 다 거부했어요. 민족의학을 말살한다고 그랬어요. 네. 의료 일원화를 다 거부했어요. 네네. 굳이 그 심리를 들어가자면 그 당시 한의사들은 아니 의사들은 다 보험되고 별로 고생만 하고 돈 못 버는데 한의사들은 비보험 분야도 많고 경제적으로 풍족한데 네. 이 의사들이 우리가 가진 것까지도 경제력을 뺏으려고 하는구나. 우리 이렇게 영역을 생각하는 침범한다. 거죠. 이제 요즘 와가지고는 네. 한의사들이 의료 일어나서 하자는 얘기는 꽤 하는데 네. 또 의사들은 반대하는 면이 좀 있고 예. 또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예전에 같이 하자고 그랬다면서요. 예. 지금은 그 경제적인 부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의사들이 일어나 하자고 하는 거는 좀 한의사 제도 없애자는 이야기고 예. 한의사들이 일어나 하자는 얘기는 중국처럼 한의사도 의사처럼
역할을 하자는 얘기고 하다 보니까 양 단체 사이에 서로 간에 갈등이 커지면서 그 갈등의 주된 요소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끼어 있으면서 네네. 싸움만 계속 하니까 일원화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원화를 하자고 말은 하지만 일원화의 구체적인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실한 솔루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정립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사회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점을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팔러시가 명확하면, 네. 그리고 그 팔러시를 실행할 수 있는 폴리틱스가 있으면 이게 해결이 될 텐데 예.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냥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따로 놀고 있고 팔러시는 여기저기서 뭐 각자 서로 다른 제안들만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중에서 뭔가 하나가 딱 도미넌트한 게 있으면 될 텐데 예.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잘 못 찾고 있는 것도 원인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의 모든 사회 갈등의 해결은 결국 누가 국민의 지지를 얻느냐, 이게 많은 부분을 좌우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즉 그 뜻은 지금 현재 이런 무슨 이런저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 한방과 양방에 서로 간에 치열하게 대립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복지와 또 국민들을 위해서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본인들의 직역을 수호하기 위한 속칭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라는 갈등의 시각으로 사실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굉장히 큰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으실 텐데 이에 대한 해결점이나 또는 본인께서 가지고 계신 견해는 어떠실까요? 사실은 이를테면 몇십 년 전에 한의사 제도가 있고 의사 제도가 있을 때는 네. 지금처럼 갈등이 크지 않았어요. 각자가 자기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걸로도 충분했던 거죠. 네네. 그랬는데 지금 최근 들어와 가지고는요, 전체 보건 의료계 갈등의 약 80%가 예. 의사 한의사 갈등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사. 물론 지금도 뭐 간호사 간호제무사 문제라든지 또는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원 문제라든지 보건의료계 내에 여러 개의 면허들이 있으니까 네네. 각 면허권자들 사이의 어떤 싸움은 여전히 있어요. 네. 있는데요, 10개 중에 8개는 의사하고 한의사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갈등들이 다 왜 생기느냐, 최근 들어서 왜 폭증하고 있느냐 하면요, 네. 양쪽의 역할 영역이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접점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부딪히는 그렇죠. 부분이. 예를 들면 네. 의사들도 한약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 쓰는 한약 이름이 천연물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써요. 천연물 신약이라는 건 한약을 의약품으로 만든 거예요. 네네. 이걸 쓰니까 이제 당장 한의사협회는 의사가 왜 한약 쓰냐? 저거 쓰지 마라! 라고 네. 싸우죠. 네. 의사협회는 야, 이거는 원료만 한약이지 이미 양약된 거야. 너네도 못 써.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아. 이제 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법적으로는 의사가 침을 못 쓰다 보니까 네. IMS라는 이름으로 침을 표현을 바꿨어요. 네. IMS라는 거는 원래 중국의 한의사가 만든 개념이었어요. 예. 그걸 갖다 이제 의사들이 가져갔었어요. 뭐 일종의 침이지만 뭐 주사인 것처럼 뭐 침이에요, 이런 그냥. IMS요? 네, 침이에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인트라무스쿨라 아마 스티뮬레이션. 그러니까 침을 놓으면 당연히 근육 안에 자극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약이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드라이 니들이라고 할게요. 침을 그냥 꽂는 건데 이것도 왜 생겼냐? 의사가 침을 쓰고 싶은데, 왜냐하면 미국 의사들, 일본 의사들 다 침을 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버드대 이런 데서도 침에 대한 논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의사들 중에서도 일부는 그 침을 가져다가 자기 치료에 도구로 쓰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쓰려고 하니까 법망은 애매하니까 피해가 가지고 IMS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럼 또 한의사협회는 다 뒤집어진 거죠. 저거 뺏어와야 된다. 저건 침이다. 저건 침이다. 곧 우리의 영역이다. 네, 그다음에 의사협회에서는 뭔 소리냐? 이거는 새로운 치료법이다. 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 싸우는 거예요. 마치 천연물 신약처럼. 한의사들은 어떻게 되느냐? 고혈압 진단하려면 혈압계 써야 되고, 당뇨병 진단하려면은 혈액 검사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진단기기를 공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무슨 말이냐? 진단기기는 양방이다. 너네는 맥만 짚어라. 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한의사는 이러는 거죠. 아니, 맥만 짚을 거면 왜 우리한테 KCD 진단을 하게 해? KCD 진단이라는 게 뭐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의사 제도와 한의사 제도가 있지만 네. 의사한테 가든 한의사한테 가든
진단은 똑같은 진단을 받도록 해놨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KCD 진단 사실은 그래야죠. 만약에 한의사 왔는데 여기는 그냥 뭐 어디 뭐 기가 허하다 뭐 이런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못 그럼 알아듣는 답답하죠. 것고 하고 저쪽은 국민 뭐 입장에서. 고혈압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답답하죠. 그렇죠. 정말. 그리고 국가적으로 통계를 잡기도 너무 어렵죠. 그렇죠. 한의원에 간 사람은 어떤 질병 때문에 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한의원에 가도 진단명은 동일하게 의사와 나오고. 한의사가 똑같은 진단명을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한의사도 그게 KCD인가요? 예, KCD라는 거는 한국형 질병 사인 분류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국형 네. 질병 사인 분류에서는 네. 일단 양방병원이든 한방병원이든 동일한 질병에 동일한 진단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당연하죠. 위해서는 진단 기기를 또는 뭐 진단 방법을 공유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게 한의사 한방의과의 쪽의 이제 주장인 거죠. 주장인 거고 그러고는 우리의 영역이니까 하지 마라라는 예, 것이 이게 또 그런 의료기관이 갈등의 또 싸움이 첨예함 생기죠. 접점의 구석이군요. 예. 그러니까 이 의사 한의사 갈등이라는 게 내용을 보면은요. 네.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 한의사의 공유하는 영역이 네. 100%면 그게 일어나된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할 의료 일원화 또는 뭐 꼭 일원화라는 이야기를 붙이는 게 조금 이상할 수 있다면 적어도 의료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복지부가 주장하고 있는 일원화 방안은 일본에 가까운 일원화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네. 복지부의 주장은 일단 단계적으로 한의대를 없애고 의대로 바꾸자. 네. 그다음에 한의사 면허 제도, 한의사 배출을 이제 정지하고 의사 면허로 다 통합을 하자. 기존의 한의사들은 의사 면허를 따도록 바꾸자. 네. 이런 정도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본식 일원화 방안을 선호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대개 한의계에서는 중국식 일원화 방안을 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을 연구할 필요성도 있고 예. 한의사가 존재할 필요성도 있으나 면허 범위가 다를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한국 한의학이 세계적으로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려면 독특함을 가지려면 네. 한의학의 속성이 좀 더 많이 녹아들어 있는 전체 의학의 모습일 때 더 네. 유망하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중국의 한약재를 이용한 주사제가 100여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약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천연물 신약 같은 거겠죠. 한약재에서 뽑아낸 여러 종류의 의약품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단적인 예로 이번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투유유 교수 같은 경우에 중의사지 않습니까? 중의학을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그렇군요. 네,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찾아냈어요. 아, 그리고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중국에서.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중국은 제도적으로 중의사 제도가 따로 있지만 면허로 보자면은 동일한 면허 안에서 자유롭게 한의학이든 양의학이든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네. 한의학에서 더 유용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제가 한의학을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식 일원화 제도가 가장 소망스러운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이제 의료의 수요자이자 또 의료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한 국민으로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나라 의료의 일원화 또 일원화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의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코너입니다. 바로 진영의 파파라치라는 코너인데요. 바로 이 코너는 우리 대표님께서의 이 사진 한 장으로 대표님의 이 일상의 근황 그리고 이 사진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같이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여진 이 사진을 보니까요. 의료인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하얀 가운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유치원에서의 원복, 즉 유치원 선생님들 같은 그런 노란색 옷으로 다들 똑같은 옷을 입으시고 지금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뭔가요? 이게 함소와 진료부들이 네. 다 같이 모여가지고서 이 단체로 교육받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 제가 이 사진 보니까요. 네. 정말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함소와 한의원 처음 만들 때 네. 사실 애들만 보려고 하니까 네. 그 애들을 이 병원에 와가지고 괴로운 경험을 하고 병원에 오기 싫어하고 또 병원에서는 울고 이런 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애들 제일 싫어하는 데가 병원이지요. 그렇죠. 어른도 예. 그렇지만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경험, 좀 더 나은 기억이 되는 곳이 될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처음에 한의원 안에 놀이방을 만들었어요. 네. 예, 그리고 한쪽에 독서 공간도 만들고 예.
옷도 다 흰색 가운이 아니라 노란색, 우리는 하마 가운이라고 부릅니다. 네. 왜냐하면 하마가 그려진 노란색 가운이거든요. 네. 이렇게 가운도 다 노란색 가운으로 입고 또 원장님이 저 진료부가 항상 대기실에 나와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진료실에 들어가도록 네,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런 게 다 이제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에게 그냥 병원의 이미지가 아니라 좀 더 좋은 경험이 되도록 할까 그 생각으로 한 건데 지금 이 사진 보니까 네. 우리가 다 같이 노란 가운 입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부분적으로 우리 철학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좀 좋고요. 또 하나는 네. 그 대개 한의사라는 직종이 자기가 배울 걸 배우고 졸업을 하고 나면 정말 그 5평 좁은 진료실 공간에서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게 맞는 똑같은 환자들만 보면서 네. 삽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소아만 본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지만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150명의 다른 한의사들이 소아를 어떻게 보는지를 네. 횡적으로 서로 간에 공유하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 틀이 있거든요. 예, 사실 그 정보의 공유라는 것은 참 중요한 진료에서든 예. 인간관계에서든 그럴 텐데요. 그래서 보니까 좁은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도록 우리가 함소화를 만들어 왔다라는 게 이 사진에서 느껴집니다. 네. 우리 대표님 오늘 저와 함께 쭉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개인적인 소감은 어떠셨는지 한번 또 궁금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어떠셨나요? 예, 저도 시간 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미인 선배님 변호사님과 같은 자리 하니까 아유, 부끄럽네요. 이게 영광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파워피플이라는 이름에 걸맞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항상 그냥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사람, 경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뜻밖인데요.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이 경상도 시골 손놈이 서울 올라와가지고도 좀 그냥 쭈삣쭈삣스럽고 내가 이 중심에 잘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뭐 한의사로서 부분적인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의료계 주류의 가치로 보자면 보잘것없습니다. 제가 제약공장 세우고 제약회사 하고 있지만 정말 훌륭한 제약회사 기업들을 일구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제 보건의료 정책을 하고 또 법조인이 되려고 하고 있지만 진짜 보건의료 전문가나 진짜 우리 선배님 같은 변호사 분들을 보기에는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굉장히 갑자기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으쓱해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 대표님으로부터 선배님이란 표현을 들으니까요. 예, 저는 저 스스로는 그냥 늘 변방에 있는 경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경계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더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더 자유로우실 수도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일어나 하겠다고 이제 뭐 로스쿨도 가고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는데 또 한 번 스스로 경계인이라는 생각으로 길 끝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서 기존의 경계 안에 계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창의 역할을 제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최 대표님의 멋진 행보에 앞으로 또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감기 자주 걸리죠. 그럴 때마다 밤에 잠 못 자고 우는 애, 보채는 애 보면서 걱정됩니다. 덜 채웠고 응급실이라도 가고 싶고요. 병원 가가지고는 우리 애 어떻게든지 빨리 좀 치료해 주시라고 이 고통받는 아이 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센 약 달라고도 하시죠. 항생제 써야 되지 않나 걱정도 하시죠. 그런데 어머니들, 또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감기가 걸렸을 때 항생제는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이에요. 애초에 항생제가 뭘 죽일 수 있는 세균이 없어요. 엉뚱한 몸에 좋은 세균만 죽입니다. 우리 장내에 사는 유산균들 죽여요. 그럼 감기 있을 때 뭐 해야 되죠? 제일 좋은 건 물입니다. 이왕이면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증기를 쐴 수 있는 모든 것이 좋습니다. 유럽에서는 소위 치킨 수프 같은 게 그런 역할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유자차라든지 생강차라든지 이런 것들 쓰죠. 그 차의 종류보다도 그 따뜻한 김이 충분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물이 도움을 줍니다. 우리 아이 병원에 데리고 가시더라도
너무 약 과하게 안 쓰도록 오히려 선생님들께 부탁을 해주세요.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수와 제약의 최혜경이었습니다.